운명의 재회. 안녕하세요. 실버로드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인생이 어떻게 두 번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운명의 재회입니다. 저는 이정미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입니다. 복권 얘기로 시작하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 남편이 복권을 좋아했어요. 매주 몇 장씩 사면서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인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몇십억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있는 한 그는 계속 복권을 샀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1등 당첨은 결국 보지 못했고 남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별한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5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간병을 모두 했습니다. 거동을 못하니 대소변도 제가 받아냈고 밤낮으로 돌봤죠. 정말 긴 5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조금 남은 재산이 있어서 그걸로 버텼지만 아들이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깨어났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야겠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가 진로를 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좋아. 엄마가 번다. 너는 마음껏 공부해. 걱정하지 마.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딱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간병 5년 동안 저는 이미 환자 돌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손으로 익힌 그 기술들이 이제는 제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실습도 잘 해냈습니다. 자격증을 따던 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아들에게 떳떳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번 돈으로 너 키워낼 거다. 기대해. 그렇게 저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첫 직장을 배치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업체에서 알려준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었습니다. 강남 부자 동네로 소문난 곳, 담장도 엄청 높고 대문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멋있게 잔디도 깔려 있고 뒤로는 산이 있었어요. 마치 별장 같더라고요. 거실은 무슨 운동장처럼 크고 가구며 인테리어가 호화로웠습니다. 그 집 안주인도 영화배우처럼 화려해 보였어요. 저는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이 말랐죠.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 남편은 안방에서만 생활해요. 거실에도 잘 안 나오고요. 참고하세요. 안주인을 따라 안방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했습니다. 거실과는 다르게 어둑어둑한 그곳은 습기도 차 있고 불쾌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저는 그 방의 커튼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제가 돌봐드릴 분은 캄캄한 방구석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때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유, 냄새나니 방에 오래 있기도 싫어요. 선생님이 알아서 잘 좀 돌봐주세요. 인사 나누고 잠깐 나올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위축되고 절망스러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제가 다가가는 걸 알면서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휠체어 앞으로 갔습니다.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고 수염이 지저분하게 난 그분은 인기척이 있는데도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지낼 요양보호사로 왔습니다. 순간 그 남자분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고 저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휘청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지만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설마, 준호, 오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2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다고 할까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저는 정준호 오빠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첫날부터 3일까지는 정준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했어요. 마치 과거의 저를 재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년 전 첫사랑의 얼굴이 이 남자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찾고 있었거든요. 강하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출로 보냈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고 핸드폰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정준호의 자녀들도 집에 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고 아들은 직장인이었는데 주말에도 아버지 방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와 정준호는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정말 너야? 사진도 안 남겨뒀나? 난 너를 잊은 적이 없는데. 그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오빠가 군대 가고 나서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 내 아버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연락이 끊겼는데 그게 정답이었나 싶더라. 그렇습니다. 32년 전 저의 아버지는 정준호를 승인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집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견디지 못해 저는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평생 후회였죠. 정준호와 저는 대학 입학식 날을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헤어지며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행복하기리라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서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오후 저는 정준호의 가족들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영어 목소리들이었어요. 강하나와 딸 지은 그리고 아들 준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세탁물을 들고 거실을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우리가 마침내 이 집을 팔고 그의 유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2년 동안 쓸모없었잖아.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게 낫겠다. 딸 지은이가 말했어요. 강하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의사 선생님이 남은 게 별로 없다고 하셨어.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세탁물 위에서 얼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정준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죽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 회피하는 자세로요. 마치 이 세상에 관심을 놓은 것처럼요. 오빠.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었어요. 가족들 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끄러움 같은 표정이 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이런 꼴을 당할 줄이야. 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너도 알겠지?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손이었어요. 오빠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멈춘 거예요. 저는 알아요. 남편을 간병했으니까. 오빠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자식들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 내 아내도.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정준호의 삶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되기로요. 있어요. 오빠한테는 제가 있어요. 정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정준호의 재활을 몰래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안방을 외면한다는 게 이제 저에겐 축복이었거든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저와 정준호는 작은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운동만 해도 정준호는 힘이 다해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간병했던 5년의 경험이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빠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미연아. 난 안 될 거야. 안 돼요, 안 하는 거지. 오빠는 할 수 있어요. 난 알아요. 그렇게 매일 아침 저는 정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음엔 휠체어 옆에서 몸을 지탱하게 했어요. 그 다음엔 한 손을 놓아받고 결국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정준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마비된 게 아니었어요. 절망에 잠긴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절망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절망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연, 이게 뭐야? 우리 아빠가 왜 움직여? 어느 날 준혁이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준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전엔 절대 하지 않던 자세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여지가 있어서요. 제 대답에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준호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신뢰와 노고에 대한 선물이야. 너 아들 학비로 써.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정준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은 그날부터 저는 정준호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건 단순한 요양보호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동지였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였어요. 그 수표는 제 아들의 학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정준호는 저를 믿고 있었고 저도 그를 믿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재활기구들을 몰래 구매했어요. 저가의 덤벨, 저항밴드, 그리고 작은 트레드밀. 이 모든 걸 정준호의 방에 들여놨습니다. 가족들이 안방을 외면하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강하나는 거실에서 쇼핑을 하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만 있었거든요. 정준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휠체어 옆에 서서 제 팔을 잡고 중심을 잡는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한 발 한 발 디디며 걷기. 며칠이 걸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살아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한 번 더 오빠. 조금만 더. 미연 힘들어. 정말. 힘들면 된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신호니까요. 저는 남편을 간병할 때와는 다르게 정준호에게는 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회복할 수 없었지만 정준호는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 가능성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정준호는 휠체어 없이 5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달 후 그는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게 됐어요. 3달째 되는 날 제가 들어갔을 때 정준호는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창문 쪽으로 한 발 한 발 옮겨가고 있었어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캄캄한 방구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이제 햇빛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가 따뜻하네. 3년 만에 햇빛을 제대로 느껴봐.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순탄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하나가 알아챈 겁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자꾸 움직여요. 이상한데요? 약을 빼먹은 건 아닐까? 강하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약은 제때제때 챙겨드립니다. 회복 추세일 뿐입니다. 회복?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의사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강하나가 정준호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강하나는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의 문을 자주 열어보고 정준호가 뭘 하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 반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의 아들 준서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엄마 달라졌어. 뭔가 있어?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준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남편을 간병하는 것을 봤어요. 밤낮을 돌보는 엄마를 봤으니까 이제 제가 정준호를 간병하는 것도 알아챌 수 있었겠죠. 없어. 엄마가 왜 달라 보여? 엄마 눈빛이 달라. 예전엔 슬픈데 지금은 뭔가를 바꾸려는 눈빛이야.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아들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돕는 중이야. 엄마도 도움을 받으며 산 사람이니까. 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은 자주 엄마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한편 정준호의 가족들의 대화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또다시 거실에서 그들의 영어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이건 문제야. 아빠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들 준혁이가 말했어요. 약을 바꿔야 할까? 복용량을 늘려야 할까? 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강하나의 목소리는 계산적이었습니다. 다른 계획이 필요해. 물리치료를 중단하라고 해야 할 것 같아. 더 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알게 되면 어떨까요? 아빠가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그럴 리 없어. 그에게는 아무도 없어. 어차피 장애인을 누가 믿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가락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가족은 정준호를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준호에게 이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도망쳐야 해요. 뭐라고? 이 가족들은 오빠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정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연, 난 도망칠 수 없어. 내 돈이 이 집 안에 있거든. 50억 원이 이 집 지하 금고에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억이요? 오빠가? 응. 사실 난 파산한 게 아니야. 회사를 팔기 전에 다 챙겨뒀어. 근데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숨겨야 했어. 그들이 알면 더 무서운 짓을 할 것 같았거든. 정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럼, 오빠는 계획이 있는 거군요? 응. 너를 믿는다면 말해줄 수 있어.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는 비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안방에서 햇빛이 창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예요. 정준호는 말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회복되면 우린 이 집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걸 거고 그들의 모든 죄를 법정에 드러낼 거야. 그럼 오빠 돈은 너를 통해 한 푼씩 빼내갈 거야. 저 금고 코드는 내가 알아. 아내한테 몰래 배워뒀거든. 그 순간 저는 정준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대기 중이었어요.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요. 더운 여름날이 지나가고 가을이 도착했을 때 정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 근력이 돌아왔고 다리도 거의 정상이 됐어요. 물론 휠체어는 여전히 필요했지만 이제 그건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던 어느 날 강하나는 집에 낯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멋진 남자였어요. 강하나는 그를 안주인이 아닌 여자로서 대했습니다. 손도 잡고 웃음도 터뜨리고요. 심지어 거실에서 그와 키스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충격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죽이려고 하면서 동시에 남편이 있는 집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정준호에게 가서 말했어요. 오빠 아내분이 다른 남자를. 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좋아. 더 좋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명확해졌어.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다져졌습니다. 정준호는 저에게 말했어요. 미연, 다음 주에 내가 저금고를 열 거야. 그리고 돈을 꺼낼 거고 그 돈을 너한테 줄 거야. 너는 그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 내가 필요할 때까지. 오빠, 그럼 위험한데요? 위험한 건 이미 시작됐어. 난 이미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이제는 살아야 할 차례야. 정준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마치 전사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정준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하나가 외출한 틈을 타서요. 정준호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고 저는 저금고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RY-B-Y. 저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백 장의 명함 더미 같은 고가 수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다발의 달러 지폐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50억 원어치의 수표를 정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응. 이제부턴 너도 내 공범이야, 미연. 정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안전하게 숨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정준호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입금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요.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준호는 변호사를 몰래 만났어요. 저는 그를 태우고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동반한 요양보호사라는 명목으로요. 변호사는 정준호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강하나의 불륜, 재산 은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정준호의 생명을 위협한 행동들 말이에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슬펐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고소하는 자신의 눈말이에요. 돌아오는 길 정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연 고마워. 정말로. 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 너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 오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이제 난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내 곁에 너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32년 만에 되살아난 사랑이었어요. 시간은 정준호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을 때 정준호는 휠체어 없이 집안을 활보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가끔 불안정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약함이 아니라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준호는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고 몸을 단련한 그는 다시 한 명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강하나와 자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걷고 있네. 딸 지은이가 충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상해. 저기 그냥 약만 먹고 있었는데? 아들 준혁이도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감지한 포식자처럼요. 제가 정준호를 거실로 나오게 하던 어느 날 아침 강하나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거실에 불린 저는 강하나의 냉정한 눈빛을 마주했어요. 우리 남편이 자꾸 거실에 나와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요양보호사로서 남편을 안방에만 있게 해주시겠어요? 거기가 편할 거고.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요.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햇빛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료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인데요. 우리 남편이죠. 강하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하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정준호와 나눈 비밀 계획은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이 잦아졌어요. 정준호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강하나의 불륜 상대와 만나는 장면, 자녀들의 영어 대화 녹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이너스 정준호의 의료 기록과 처방약 목록이었습니다. 그 약들 중 일부는 회복을 방해하도록 의도적으로 처방된 것들이었거든요. 제 아들 준서가 또다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이제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 제 아들은 똑똑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얼굴을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엄마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아직 말할 수 없어. 미안해. 엄마가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 맞지? 그 집의 그 아저씨?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 그 사람이 많이 힘들었어. 그 사람 가족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응.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도와줘도 괜찮아. 근데 엄마 다치지 마라. 알았지? 아들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준호가 저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 미연 저금고에서 50억을 전부 꺼낼 거야. 지금요? 오빠 너무 위험한데. 미연 더 기다리면 그들이 나를 정말 죽여버릴 거야. 내 변호사가 말했어. 그들이 뭔가를 준비 중이래. 아마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거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준호 말이 맞았거든요. 며칠 전 저는 강하나가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 내용은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모호하지만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언제? 오늘 밤. 강하나가 그 남자와 호텔에 간대. 아이들도 밤새 외출이야. 딱 우리만 있을 시간이야.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정준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저금고 앞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은행을 터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자신의 돈을 꺼내는 거였지만요. R-Y-B-Y. 저금고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우리는 모든 돈을 꺼냈어요. 수표, 현금, 심지어 귀금속까지요. 정준호가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들에 그것들을 담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 50억이 맞아? 응. 내 남편이 회사를 팔 때 챙긴 거야. 세금도 낸 거고. 완전히 합법적인 돈이야. 우리는 그 돈들을 제 차에 옮겼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발견할까 봐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준호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그의 발이 헛디딘 거예요.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였습니다. 정준호가 쓰러지려던 순간 저는 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아, 오빠. 제 팔이 정준호의 몸을 감싸려고 했지만 우리는 통제 불가능하게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제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고통이 날카로웠습니다. 미연. 정준호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계단 밑에 쓰러져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강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강하나의 눈이 텅 빈 저금고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든 걸요. 돈. 내 돈이 어디 갔어? 그녀의 비명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돈이 아니에요. 제 돈입니다. 정준호가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뭐? 당신 돈? 당신은 뭔가 폐인이잖아. 강하나가 정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정준호를 밀었어요. 정준호가 다시 바닥에 쓰러지려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냈고 강하나가 의도치 않게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 저는 얼굴에 강한 타격을 입었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미연. 정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강하나는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저를 때리고 돈을 훔쳐 도망치려고 합니다. 거짓 신고였습니다.
한순간의 공포가 저를 휩쌌어요. 하지만 정준호는 침착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제 아내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횡령하려고 했어요. 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뭔 개소리야? CCTV는 내가 지웠어. 강하나가 외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안 됐어요. 저는 CCTV를 클라우드에 백업해뒀거든요. 변호사한테도 전송했고. 정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자의 미소였어요. 그렇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 얼굴의 상처를 보고 정준호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비어있는 금고를 봤어요. CCTV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준호의 말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강하나는 체포되었어요. 혐의는 배우자 폭행과 재산 횡령,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이너스 의료 학대였습니다. 병원으로 간 저는 늑골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 얼굴도 좀 부었습니다. 정준호는 다리에 새로운 손상을 입었지만 그것도 회복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넌 다치면 안 됐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정준호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하지만 다시는 안 돼. 다시는 너한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정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강하나의 결혼 기록, 그녀가 다른 남편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 자녀들이 아버지를 몰래 독살하려고 계획했다는 기록까지요. 이혼 판결은 정준호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강하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아이들은 그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준호는 휠체어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멀쩡히 걸어서요. 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그가 완전 마비 상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복되셨나요? 정준호는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저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정준호는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따뜻한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정원이 있고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정준호가 저와 제 아들 준서를 초대했습니다. 와, 오빠 이 집 멋있네. 준서가 감탄했어요. 고마워. 근데 미연이 없었으면 이 집도 없었을 거야. 정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밤 정준호는 저에게 했던 첫 번째 고백과는 다른 고백을 했어요. 32년 전에 미안했어. 너를 놔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혹시 정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해줄 수 있을까? 준서는 옆에서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오빠 엄마 울고 있는데? 정준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눈물이었어요. 네. 오빠. 네, 다시 시작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우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제 몸 안에 자라고 있던 또 다른 운명을 말이에요. 결혼 예식은 작았습니다. 정준호와 저, 그리고 제 아들 준서만 참석한 조용한 결혼식이었어요. 강남의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관광지의 예쁜 호텔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햇빛이 수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아빠가 되는 거예요?
준서가 저에게 물었어요. 응, 아빠가 된단다. 좋아요. 엄마 행복해 보여. 오빠도 정말 행복해 보이고. 아들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법정이 끝난 후 정준호의 자녀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강하나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왔고 주로 합의금 협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준호는 아내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했지만 그것도 그의 50억 원 자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후 정준호와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실은 넓지만 답답하지 않았고 침실은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정준호가 처음 살던 강남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곳은 감옥 같았다면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미연,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정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오빠.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준호는 회사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작은 규모의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요양보호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적으로 일을 했어요. 정준호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월 2-3회 정도 다른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정준호의 아내로만 정의되지 않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간호사 꿈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고 학점도 우수했습니다. 엄마,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잘했어. 준서가 저에게 말했어요. 응.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준호는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그 다음엔 저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고 밤에는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째 되는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어지러움이었어요. 서 있을 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연, 괜찮아? 정준호가 물었어요. 응. 그냥 어지러워. 아마 피로 때문일 거야. 저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제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두통이 생겼고 피부가 건조해졌습니다. 심지어 제 목소리도 변했어요. 많이 이야기하면 목이 아팠거든요. 미연, 병원에 가봐. 정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감기일 거야. 괜찮아. 저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주 후 저는 더 이상 일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눈앞이 검게 변했어요. 의식이 흐릿해졌고 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연, 미연. 정준호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쿠싱병입니다. 뇌하수체에서 과다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네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쿠싱병. 그게 뭐예요? 뇌 종양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 질환입니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뇌 종양을 가지고 있다니요. 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회복 가능해요? 조기 발견되었으니 치료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메스꺼움, 불면증,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준호는 제 병상 옆에 거의 떠나지 않았어요. 미연,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여자야. 오빠, 미안해. 뭘 미안해?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없었으면 오빠 지금 행복했을 텐데. 정준호는 제 입을 손가락으로 막았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인생이야. 내가 죽어가던 것도 너 때문에 살아났고, 이제는 너를 살려낼 차례야. 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입원 중인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나 싶었습니다. 오빠, 제가 회복되면, 응,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어요. 크고 화려하게. 엄마 옷도 예쁘게 입고. 정준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빨리 낳자. 그때까진 내가 너 할 일을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3개월의 치료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준호는 저를 돌봤어요. 남편을 5년 동안 간병한 제가 했던 모든 것을 그가 다시 했습니다. 음식을 챙겨주고 약을 먹여주고 목욕을 도와주고 밤에 제 옆에서 자면서 제가 편한지 확인했어요. 미연, 너 내 아내가 돼줘서 정말 고마워. 정준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난 죽어가는 남편이었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였어. 그런데 넌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고 다시 살아나게 해줬어. 그래서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너를 살릴 차례야. 오빠는 처음부터 나의 남편이었어요. 뭐라고? 32년 전부터. 아버지가 헤어지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준호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의료진의 기대와 달리 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고 있었고 증상들도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환자분이 정말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회복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요, 의사가 말했어요. 아마 사랑 때문일 거예요. 정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퇴원했어요. 정준호는 퇴원 당일 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은 촛불로 가득 찼어요. 장미꽃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저희 결혼식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미연 1년 기념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하게 됐어. 미안해. 미안해할 거 없어요. 이거 정말 예뻐. 그날 밤 정준호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연, 다시 한번 물어봐도 돼? 네. 나 너한테 첫사랑이니? 물론이죠. 32년 전부터. 그럼 첫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할래? 네. 오빠. 물론이죠. 이번엔 남편이 제게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화려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플한 골드 반지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운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준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우리 준서 잘했어. 엄마도 자랑스러워. 그날 저희는 함께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는 정준호를 진심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였고 정준호도 준서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엄마, 나 연애하고 있는 거 알지? 아, 알고 있지. 그렇게 좋아? 응. 정말 좋아. 곧 소개할 거야. 정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빨리 며느리를 봐야겠네. 오빠, 아직 우리 며느리는 좀 빠르지. 저와 정준호가 웃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그 2년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32년을 대신한 것 같았어요. 제 건강도 완벽히 회복되었고 정준호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정준호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연 여행 갈래? 여행요? 오빠 언제? 지금이지. 우린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는 우리 시간을 살 때야.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베네치아, 프랑스의 파리, 스위스의 산맥. 우리는 세상을 봤어요. 손을 잡고 함께해요. 한 호텔의 발코니에서 에펠탑을 보며 정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미연, 감사해. 날 다시 살아나게 해줘서. 그리고 함께 여행까지 오게 해줘서. 오빠, 나도 감사해. 오빠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운명의 재회는 계속됩니다. 3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다시 만났고 서로를 구했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운명의 재회. 두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절벽에서 다시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우리는 때때로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일어나야 하는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을 5년간 간병하다 사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놓쳐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첫사랑을 32년 뒤에 극한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회복 불가능한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운명인가? 이정미도 물었을 겁니다. 정준호도 물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가? 왜 하나를 견디고 나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운명인가 하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들은 절망 앞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선택을 말이에요. 이정민은 선택했습니다. 죽어가는 남자를 살리겠다는 선택을 했고 정준호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한 여자에게 맡기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기적이 되었습니다. 운명이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운명은 비극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이정미와 정준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극을 사랑으로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정미와 정준호는 3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실버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